안녕하세요. 이재철 강사입니다. 중간고사 다 잘 보셨나요? 좀,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말고사도 이런 방식으로 볼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한글 파일로 분명히 요청을 했는데, DWG, 마이크로소프트를 사용해서 보내신 분들도 있고, 제가 분명히 공지를 할 때는 한글 파일 제가 보내드린 데다가 답을 적어서 피드백 해주시면 된다고 했는데, 공지사항을 잘 안 지키시는 것 같아요. 음, 그 시험 문제 답안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답안지로 제출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착각하고 편한 대로 자꾸 보내시는데, 아마 그런 것들 다 감점 처리할 거예요. 공지 외에 하셨던 것들은. 좀 제발 공지대로 본인 편한 대로 하시지 마시고 공지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 뭐 이번 강의도 이제 교통계획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할 텐데, 어, 좀 잘 봐주시고, 좀 웬만하면 좀 공지를 드리면 좀 공지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요새 뭐 질문사항이나 이런 거에 답을 좀 잘 못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사실 좀 갑자기 일을 하나 다른 걸 하게 돼가지고 좀 잠시 좀 바빠져가지고 요번 한 달이 되게 바빴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음, 제가 어째됐던 요 일이 거의 다 급한 게 마무리 돼 가요. 그러니까 요거 끝나고 바로 여러분들이 물으시는 사항, 불편하신 사항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계획을 보면 교통의 개념 뭐라 그랬죠? 교통은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그 장소와 장소 간의 거리를 이렇게 움직여주는 행위. 그 다음에 교통은 출근, 업무, 쇼핑, 위락 등과 같은 목적, 기회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목적. 음, 통행 활동 그 자체로는 어떤 효용도 창출되지 않으나 오히려 혼잡이 발생할 수 있겠죠. 몰리면. 그 비용이 이제 우리는 추가로 될 수 있죠. 트래픽이 걸리면 기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소비되고, 뭐 톨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지체해야 되는 상황이죠. 교통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떤 활동을 보조해 주지만 제일 중요한 문제이고, 얘는 어, 그 우리가 전기와 똑같이 저장할 수 없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뿐이 없다는 얘기죠. 교통에 해당하는 통행, 한 사람이 한 개의 교통 목적을 해서 출발지에서 목적지 가는 그 전체 교통 과정이었고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람의 통행이라고 얘기하죠. 어,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이 한 학생이 집에서 나와가지고 학교까지 오는 과정, 이 전체가 교통 단위를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 여기 트래픽이 제일 많이 걸린 데가 어디였죠? 그 인문관 1층 그 현관 입구에 발열 체크하는 장소, 거기가 트래픽이 제일 많이 걸리는 장소였죠. 음, 자, 목적 통행. 하나의 통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통행 전체를 의미하는 일반적 정의고요.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학생 여러분들이 학교에 그
수업을 받기 위해서 오는 목적을 말씀드리는 거고, 수단 통행이라 함은 통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교통수단별 통행을 모두 감안한 거죠. 어제 그때 이제 학생이 학교까지 오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집에서 문을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일반 교통 수단인 일반 버스를 타고 학교와 연계되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 이동을 하죠. 그리고 멀리 있는 학생은 광역버스나 이런 걸 통해서 그 화성내 봉담까지 와서 거기서 갈아타거나 아니면 수원역에서 많이 갈아타게 되는 것이죠. 교통은 방향성과 주기성을 갖는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수업을 받으러 올 때는 방향성이 어떻게 되죠? 협성대학교를 통해서 오죠. 주기는 뭐 예를 들어 제 수업을 받으려면 목요일날 아침 뭐 7시 반에 뭐 빠른 사람은 7시 반에 출발해서 학교에 9시 반까지 도착하는 방향성과 주기성을 갖는 데는 얘기죠. 뭐 방향성은 출발지, 목적지, 집에서 출발해서 협성대학교까지. 그 다음에 주기성은 출퇴근 시간에 일정한 시간, 뭐 아까도 예를 들었듯이 제 수업 시간, 그러면 제 수업 시간 전 출발 몇 시, 뭐 이런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교통의 주요 교통은 교통수단, 이용도구, 통행로, 터미널, 뭐 이제 승객 서비스를 해주는 곳을 얘기하고 있고요. 교통계획의 대상 영역은 개인교통, 대중교통, 교통결절점, 뭐 그 다음에 교통수단과 그 시설을 계획하고 정비, 운영, 관리하는 일련의 모든 영역을 말하는 것이죠. 뭐 개인교통 같은 경우는 자기 집 주차장이나 뭐 근처에 공용주차장을 이용해서 주차를 해놓고,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버스는 어디죠? 노선버스가 있죠. 노선버스는 제일 마지막에 차고지로 들어가게 돼 있죠. 그 차고지가 정비를 하고 운영을 하고 뭐 그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교통결절점,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갈아타거나 모든 광역교통망이 지역교통망과 만나는 곳, 이런 게 수원역,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통의 기능을 보면 승객과 화물 운송이 주가 되죠. 그 중에 뭐 승객, 인간 활동에 이동성을 부여하는 걸 말하고요. 도시화 촉진, 대도시와 주변 도시를 연결시키는 거고, 산업 생산성을 늘릴 수 있고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죠. 도시 간 지역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여러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교역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교통계획의 의의와 목적. 교통 서비스는 시장 기능에만 맡기기 어려워서 정부에서 계획을 많이 하죠. 뭐 개인교통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우리가 그 철도망이라던가 광역교통망 같은 경우는 주로 나라에서 하지를 않으면 그 투자 비용이나 이걸 감당하기가 되게 어렵겠죠. 그래서 장기적인 발전 계획안을 가지고 이제 교통계획을 짜게 됩니다. 구체적 기능으로는 근시안적 교통계획이 아닌 장기적인 테두리 안에서 설정해야 되고요. 쉽게 얘기하면 서울로 따지면 외곽순환도로, 그 다음에 외곽에는 외곽순환도로, 내부에는 내부순환도로, 강을 따라서 위에는 강변북로, 밑에는 그 88 올림픽도로, 이렇게 큰 망들이 연결되어 있고 거기서 이제 지역망들이 빠져나가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즉흥적인 계획과 집행을 하면 안 되겠죠. 왜? 장기간 투자, 우리가
이것을 하려면 먼저 어떤 땅에 어떤 개발이 이루어질지 미리 예상하고 그거와 연계될 수 있는 도로, 그 도로망을 갖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죠. 일단 뭐 그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지침을 제공하고요. 단기, 중기, 장기 교통계획의 조정과 상호 연관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목표를 세울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재원 투자의 우선순위 결정을 하죠. 근데 요즘 정부에서는 이게 좀 잘 안 되고 있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하죠? 뭐, 그, 이게 집행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 이런 룰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요새 제일 많이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분별 계획과 상충, 뭐 어쨌든 지역교통과 광역교통이 엉키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면 어디부터 먼저 손을 봐야 되겠죠? 지역교통을 좀 돌려야 되겠죠. 광역교통망은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체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그거와 뭐 이렇게 지역 교통이 만난다 그러면 좀 그거를 지역에서 조정해서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좋겠고요. 교통 문제를 진단하고 인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세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고 계획과 의사결정에 시민의 상호교류, 사회 학습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뭐 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도시교통의 특성을 보면 도시 내 각 지점을 연결해주는 단거리 통행이 많죠. 그 다음에 대량 수송이 필요하겠죠. 대중교통을 얘기하는 거고 방향성과 주기성을 갖고 1회, 2회 첨도라는 게 출퇴근 시간에 피크 현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 도심 내 각 지점을 연결해주는 단거리 통행 중에 어떤 걸 또 고려를 많이 하죠. 뭐 친환경이다 이런 것도 얘기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 따릉이라고 해서 그 도심 내 공용 그 자전거를 이용해서 단거리 통행을 유도를 많이 하고 있죠.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교통계획의 기능에서는 근시안적 교통계획보다는 장기적인 테두리에서 설정해야 되고요. 즉흥적인 계획과 집행을 안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교통행정에 지침을 제공하고 아까 나왔죠. 중장 단기 교통정책의 상호 연관성을 서로 보면서 맞춰가야 되겠죠. 네, 정책의 목표를 세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재원 투자의 우선순위성, 부분별 계획 간의 상충과 마찰 반지, 교통계획의 여건 조성, 요거는 아까와 마찬가지겠죠. 이게 요 뒤쪽으로 가면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실 내용이 나올 수 있는데 교통계획의 효율성이 매우 중요하겠죠. 1회 2 그러니까 하루에 두 피크타임 외의 시간에 도로를 놀릴 수 없으니까 최대한 연계교통망을 활발히 우회해서 갈 수 있는 방법들 뭐 요새 같은 경우는 실시간 교통 T맵이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방향이기도 하고 막힘은 약간은 돌지만 거의 비슷한 시간이나 같은 시간 내에 갈 수 있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는 거죠. 교통 서비스의 질적 향상, 뭐 도로라던가 뭐 고속도로 접근성, 그 다음에 대중교통의 그 안락성, 연계성, 뭐 이런 것들, 교통 서비스의 형평성 배분. 교통은
이게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느끼기에 되게 좀 평준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게 못 누려지면 기타 정보나 기타 재원 이런 거에 다가갈 수 있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아팠을 때 병원을 가는 서비스라던가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겠죠. 어, 그래서 이제 대중성과 공공성을 많이 갖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부분별 정책에 있어서 집행의 조화성을 좀 잘 봐야 되고 환경의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상위 목표, 하위 목표, 기동성 향상에는 도시 서비스 수준 향상, 통행 신뢰성 향상, 자가용 승용차 이용 억제를 대중교통 제공, 이게 제일 지금 중요한 문제겠죠. 노인 지체자 부자주의 부자유자의 등 양호한 교통 서비스 제공, 보행자와 자전거와 같은 교통수단을 위한 교통시설 개선, 뭐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요쪽이 상위 목표, 요쪽이 하위 목표죠. 요런 것들은 좀 잘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게 뭐 환경의 질적 뭐 개선에는 배출가스 영향 감소, 소음 감소, 대자연의 환경에 대한 악영향 감소, 도심 환경 친밀성 향상. 친밀성 향상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지금 자동차 배출가스 영향 감소를 위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죠? 도심 내로 들어오는 5등급 차량에 대해서 그 제한을 두고 있죠. 벌금도 내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너무 집중되지 말게 하기 위해서 남산 3호터널 나가면 그 교통 과중 분담금인가 그래서 2,000원씩 내고 서울 시내로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놨죠. 요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개인 교통을 좀 줄이고 어,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그거의 부족한 점을 서울 시내 내에서는 어찌 됐던 간에 뭐 자전거라든지 요런 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많이 이용함으로써 이 차량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담, 도심 내 질적인 문제, 환경적인 질적 문제 및 뭐 기동성 향상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거죠. 두 가지 토끼를 같이 잡고자 하는. 그래서 여기 아까 얘기했던 각 부분별 그 집행성과 그 조화성을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교통계획과 토지 이용 계획을 보면 뭐 아시다시피 변화된 토지 이용이죠. 뭐 개발이 됐다던가 그러면 어떻게 통행 발생량이 증가하고 교통량 증가, 이제 차량이 더 많이 증가를 초래를 하겠죠. 그러면 교통시설의 추가 확증, 근접성 확증, 지가 상승. 또 지가가 상승하면 어떻게? 또 이거에서 바뀌겠죠. 토지 이용이. 이런 식의 좀 제가 봤을 때는 연관성이라고도 얘기지만 안 좋은 악순환이 연결될 수도 있다. 이런 고민을 갖고 계획을 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교통계획 과정을 보면 계획 및 범위를 설정하는데 우리가 광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겠죠? 한 장기 계획에 포함을 해서 이 주변을 어떻게 발전해야 되겠다. 한 30, 20년 범위를 내다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큰
광역이나 이런 교통망의 계획 범위를 설정하겠죠. 그러면서 교통 현황 조사를 하겠죠. 꾸준히. 그 비슷한 부지와 같은 인구량이 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교통이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나. 그래서 그쪽에 고만한 뭐 같은 비슷한 범위의 교통량이 발생하면 어떤 방식의 교통량이 일어날까에 대한 것들을 현황 조사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련 정책 및 이런 것들을 좀 더 분석을 하고 교통 및 토지 이용 계획에 그걸 반영해서 뭐 교통 수요는 추정은 어떻게 해요? 비슷한 용도와 토지에서 일어나는 교통량을 분석해서 우리가 수요를 미래 20년 후 뭐 회귀 분석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추정을 해내고 최저간을 선택하게 되겠죠. 자, 교통 현황 조사. 이제 뭐 교통, 트래픽 존을 구분하고요. 교통계획이나 시송 화물, 이동 흐름을 분석하는 뭐 설정 단위 공간이라고 하는 거고, 교통 존의 설치 원칙은 각 존이 가급적 동일인 토지를 포함하도록 하고, 존 안의 행정구역과 일치시키고, 간선도로가 가급적 존의 경계선에 일치하도록 하면서 존 내 통행량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존은 중첩되지 않아야 되고요. 존의 규모는 주거지역에서 1000명에서 300명, 대도시에는 5000명에서 10,000명 단위가 되도록 하죠. 그래서 가끔 보시면 여러분들은 보셨을지 모르지만 사거리에 뭐 이렇게 뭔가 종이 쪽지 하나와 그 위에 카운터를 막 이렇게 붙여가지고 카운터를 몇 개씩 들고 이렇게 탁탁탁탁탁탁탁 누르고 계신 분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걸 뭘 재냐? 카운터는 이제 승용차, 화물차, 버스 뭐 이런 것들을 재고 있는 거고, 이제 이제 시간당 그게 몇 대나 지나가나 그걸 확인하고 있는 것들이죠. 2인 1조로 해서 그걸 좀 계속 이제 실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베이스맵 작성에 뭐 5만 대, 10만, 그 다음에 외부 전 구분들은 1대 50만, 시내 가로망은 1대 50만, 외부 가로망 1대 2만에서 1대 50만, 항측도, 뭐 도심지 가로망 특별 지도는 요런 사이즈를 사용한다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초자료 조사로 인구, 성, 연령별, 취업인구, GRP, 현재 미래 장래, 토지 이용, 연산 면적, 현재 장래에 대한 면적이죠. 그 다음에 자동차 보유 대수, 교통시설, 도로, 철도, 뭐 터미널 이런 게 있나 없나, 교통 혼잡 구간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다 기초자료로 조사를 해놔야 되겠죠. 사람 통행 실태 조사는 현재 사람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일일 통행을 기점으로 그 출발지와 목적지를 봐야 되고, 통행의 목적, 이용하는 교통수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교통 현황 조사에서 화물 통행 실태 조사, 이것은 이제 우리가 고속도로나 이쪽을 할 때 화물에 대한 물류 활동량이나 이런 것도 좀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어차피 같이 혼용되는 여러 가지 도로에서 화물을 빼놓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물류시설, 유통관련시설 및 시설 현황 파악을 해야 되고, 화물의 물동량, 그 화물 운송회사에서 방문해서 화물 반출입 현황을 어디서 어디로 가는, 화물은 가는 곳이 명확하게 그 조사가 돼 있겠죠. 그럼 그걸 기준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이제 만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화물 차량의 이동 현황,
요거는 고속도로 통행이나 이런 거 보면 찍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교통 수요 추정 방법이라 그러죠. 계략적 수요 추정은 과거 추세 연장법이랑 수요 탄력성법 두 가지가 있고, 과거 추세 연장법은 과거에 일정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수요가 어느 정도 연장됐으니까 거기에 연장선에서 얼마만큼 더 연장되겠다 미래에는, 이런 걸 계산하는 거고요. 수요 탄력성법은 한 곳에서 한쪽에서 그 수요가 많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뭐 재개발이 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됐을 때 급격하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물동량이 생겼을 때 그럴 때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고, 직접 수요 모형 측정, 통행량 발생, 통행 분포, 수단 선택 세 가지 과정의 하나의 수학 공식에 의해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법은 통행 발생, 통행 배분, 교통수단 선택, 노선 배전 4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통행의 발생이라는 것, 만약 협성대학교에 도시계획론을 듣기 위해서 온다. 그러면 총 21명의 학생이, 지역개발학과에 21명의 학생이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오겠죠. 통행이 발생을 시작하겠죠. 목적은 우리가 수업을 듣는 수업 행위가 목적이고, 이제 그럼 집에서 나와서 아파트 단지까지는 도보로 이동을 하고, 버스 정류장에서 지역교통망을 이용해서 수원역까지 가던가, 아니면 연계할 수 있는 결절점까지 이동을 한 다음에 광역교통망, 그 다음에 다시 지역교통망, 이런 식으로 운송 수단을 선택해서 오는 방법을 하겠죠. 그 누구나 지역이나 차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를 둘 수 있는 거는 명확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 통행량 계산을 할 때 현재 교통 여건을 배제하는 메커니즘은 장래에 그러니까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가정을 추정한 것이고요. 장점은 각 단계별로 산출돼서 분석 결과에 대한 적절성과 검증을 순차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게 좋고, 단점은 장래 추정의 경직성, 분석가의 주장이 강하게 이 교통 추정 방법에 들어갈 수 있고, 통행자의 총체적인 평균 특성만 산출되고 형태적 측면은 무시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협성대학교가 지금 도시계획론이 21명이 듣는데, 미래에는 몇 명이 들을 것이냐, 학생이 최대 40명이니까 우리는 40명까지. 근데 그 40명은 어디서 오느냐, 각 지역에서 오는데 어느 지역이 맞느냐, 그러면 우리가 4단까지 스쿨버스를 움직여야 되냐, 아니면 그 수원역에서 움직이는 스쿨버스가 많아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배분을 할 때 학교에 그 오전 수업 하루에 듣는 수업량, 학생 수에 대한 배정을 좀 잘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각 지역에서 오는 노선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천은 학생 수가 적으니까 어디서, 그 다음에 사당은 서울에서 오는 학생 수요가 많으니까 출발을 어떻게 몇 분 간격으로, 그 다음에 수원역은 몇 분 간격으로, 이런 식으로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를 할 수 있고, 근데 여기서 협성대학교가 진짜 크게 발전을 해서 갑자기 학생 인원수가 많아진다,
물론 힘들겠죠. 원래 전체적인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그랬을 때, 아, 이 기본적인 것만 추측이 되지 그 이상의 것은 이제 추정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할 때 단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구, 인구 규모와 토지 이용 계획 등 장래 지표의 대상 지역 구별, 통행량 유출, 통행량 유입을 추정해야 되고요. 이를 바탕으로 통행의 출발지와 목적지 간의 통행량 상출하는 통행 분포 단계를 거쳐 구간 이동량을 산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포된 구간에 통행 이동을 하는 교통수단으로 분류하고 교통수단별 통행량의 각 구간의 개별 노선의 부하가 어느 정도 걸리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희는. 자, 추정법을 보면 수요 추정은 아니에요. 4단계 추정법을 합니다. 추정 과정, 통행의 발생 과정, A존, B존, 뭐 1, 2, 3존을 나눠서 유출량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합치면 이렇게 존 1, 2, 3이 되고 유입량은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통행의 분포는 어떻게 되냐? 1에서 1, 2, 3 나가는 방법, 그 다음에 뭐 2에서 1, 2, 3 나가는 방법, 3에서 1, 2, 3 나가는 방법, 이렇게 차트식으로 구분을 해서 만들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교통수단 분담, 뭐 버스는 20, 그 뭐 자가용 20, 뭐 여기 전철 2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노선 A, B, C를 만들어서 존 A에서 존 B로 갈 때 A, B, C 이런 식으로 수요를 나눠주고 분산시키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도로망 계획을 보면 격자형, 방사형, 대각선 삽입형, 그 다음에 방사환상형, 혼합형 등이 있는데 방사환상형을 많이 쓰죠. 뭐 도쿄, 파리, 뭐 우리나라도 약간 뭐 방사환상형에 가깝기는 한데 왜 그러냐 그러면 지역별로 갈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그 뭐라 그러지? 지역별로 이제 끝점까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노선을 찾다 보니 우리나라 서울의 형태도 내부순환도로와 외곽순환도로라는 큰 환상형 도로를 두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가로지르는 강북에는 강변북로, 밑에는 올림픽대로라는 두 개의 큰 고속 도시 이제 운행망을 두는 거죠. 그 다음에 2호선도 보면 환상형이죠. 중심지를 뱅글뱅글 돌 수 있는. 그 다음에 1호선은 쭉 나와서 국철로 연결돼서 인천과 수원 요 두 방향으로 나눠지게 되고 이제 그게 연장해서 가는 거죠. 3호선도 이제 그쪽으로 해서 분당선으로 빠져나가죠. 일산 쪽으로 빠져나가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좀 뭐 그 도달지까지 교통을 나누고 가장 적합하다고 이제 그 생각하는 것이 방사 환상형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로 위주로 뭐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많이 만들어져 있죠. 간선도로 도심부의 가로로 이제 효율적 이용에서 뭐 배치 간격은 1km 내외, 도시 외곽부에서는 1에서 3km 정도 배치하는 것이 맞고 보조 간선도로는 주 간선도로 사이에 평행하게 1개에서 3개 정도 설정하여 주구의 외곽을 형성하도록 하고요. 직분산도로는 지구 내 간선도로 역할을 하는
도로로서 뭐 보조간선도로, 지구내도로와 같이 직분상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요. 국지도로는 가구, 도로로 둘러싸인 1단의 지역을 구획하는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단지 하나를 끼면 그 주변에 있는 것이 국지로, 직분산도로는 지구 내에서 가로나 격자로 되어 있는 도로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도시 외곽부, 그 쉽게 생각하시면 그 외곽순환도로, 이게 보통 간선도로에 들어가는 거죠. 외곽순환, 뭐 내부순환 이런 식으로 이게 가장 효율적으로 도심 내를 빠르게 순환하면서 지역도로와 연결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도로를 생각하는 것이고요. 뭐 배치 간격은 요 밑에 표와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요렇게 보면 주간선도로가 나 있고, 그 다음에 보조간선도로가 이렇게 십자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산도로는 주간선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국지도로는 요 블럭 안에 사각형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40m 이상, 25m 이상, 15m 이상, 6m에서 15m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차선 폭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뭐 차선수 6차선, 4차선, 2차선, 뭐 2차선 이상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왕복 1차선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40m 이상이면 왕복 6차선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주차에 대해서 우리는 신경을 되게 많이 쓰게 되는데요. 기본은 노상 주차장 정비를 통해서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교통 안전을 증진시키자, 뭐 이런 걸 기반으로 설계를 했고요. 주차장 종류에는 노상 주차장, 노외 주차장, 부설 주차장, 기계식 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차장 배치는 반경 500m 내에 주차 수요에 대응하도록 배치를 해야 되고요. 바람이 바람직하고, 주차장 규모는 운영관리상 뭐 100대 이상의 규모가 바람직하죠. 그 다음에 주차장 출입구는 일반 도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도로, 아까 보면 그 집산도로 이내의 도로로 하시는 것이 좋고, 폭은 5.5m 이상, 일방 통행의 경우는 3.5m 이상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주차 형식은 직각, 경사, 평형 주차 방식이 있고, 부지 효율은 직각 주차 방식이 제일 좋은 방식이죠. 이렇게 보시면 직각 주차 일반형 2.5m, 뭐 2.6m, 문 열림이 있고 5m, 요 존의 크기죠. 근데 우리 지금 차들이 점점 커지고 있어 가지고 5.2m 이상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계정이. 차가 커짐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뭐 그 주차장도 커질 수뿐이 없죠. 그래서 행정수도의 배치 계획, 광역도시계획은 전국 주요 도시를 2시간 이내에 접근 가능한 고속국도, 철도, 국가 간선도로 체계를 구축하는 게 목적이고요. 중앙행정기능과 국제교육기능 수행을 위해서 청주국제공항과 연계를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우리는 요건 예로 보는 거죠. 행정수도의 배치계. 그 다음에 도시 교통계획은 친환경적이고 인간 중심의 교통을 위주로 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BRT 등
대중 중심을 교통으로 자전거 및 보행자를 연계하여 녹색망을 구축했고, 중심 산업 기능, 중앙 행정 기능, 유동인구가 많은 지구는 보행과 대중교통 수단만을 허용하는 지구를 조성했고요. 교통수단별 분담률은 대중교통이 보행, 자전거는 70%, 승용차가 30% 정도로 분담을 나눠놨습니다. 도시 내부 접근도로는 외곽순환도로를 도시 외부에서 접속시켜 통과시키는 도시 내 진입 차단을 했고요. 진입도로의 주변에 환승센터 터미널 2개소와 환승주차장 5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도시 내부도로는 광대로 4차선 도로를 원칙으로 하고 무장애 교통을 환경을 조성했죠. 이 무장애 교통이라는 거는 신체 불편한 사람들이 좀 이제 그 도로 이용에 불편감이 없도록 하는 도로를 말합니다. 도로망의 기본 구조는 뭐 외곽순환도로 80에서 왕복 6차로 수립했고, 여기서 보면 보조간선도로에서 집산도로, 본격적인 격자형 순환도로를 계획하면서 자전거, 보행 등의 통심이 중심이 되는 무장애 도로를 정비하기 위해 20에서 23.5m의 폭 원 규모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상형을 배치를 한 것 같아요. 자, 생활도로는 상업지에서 보행 안정성을 확보하여서 걸어서 뭐 접할 수 있는 도로, 뭐 이런 것들을 생각했고요. 자전거 도로망은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면하여서, 그러니까 연장하여서 환상형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형으로 연계교통수단과 다목적 뭐 레저 스포츠로 뭐 만들기는 했는데, 이거는 거의 좀 그거보다는 연계교통수단이 제일 큰 거고요. 외곽순환도로에서 통과교통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요 교차로의 입체화를 통해서 교통광장을 설치했고요. 대중교통 중심 도로와 광역 도로망을 연계하는 지점에 여객터미널을 배치했고요. 그 다음에 외곽에서 내부로 진입하는 접근로에서 대중교통 중심 도로가 만나는 곳에 환승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보시면 이런 식이죠. 대중 중심 도로라 해서 이렇게 환상형으로 만들었고, 주간선 도로는 이런 것이죠. 주황색 이렇게 연결을 해서 쭉 나가고 있고, 주간선도로는 빨간색, 여기도 환상형이죠. 그러니까 서울과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내부순환도로로 따지시면 되고, 요게 외부순환도로로 따지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주간선도로는 여기를 가로지르는 거죠. 이렇게 가로질러서 딴 데와 연결될 수 있는 도로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와 연관된 게 보조간선도로. 이것도 거의 이제 보면 약간의 환상형을 띠고 있죠. 100%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주변을 연결해서 간선도로와 그 주간선도로로 연결해서 빠른 이동 속도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행정수도 도로 배치 계획을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실 거고요. 뭐 지금까지 마치 몸속의 혈관처럼 전국으로 뻗어있는 도로. 잘 만든 도로는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람과 물건을 운송합니다. 이를 통해 문명은 발전해 왔죠.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라면 어떨까요? 혈관이 막힌 것처럼 정체를 유발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위협하겠죠.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 매일 이용하지만 우리가 잘 몰랐던 일상 속 도로를 재조명해봅니다. 네, 현재 수도권은 약한 눈이 날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한파까지 겹치면서 나들이 가는 차량들은 그보다는 훨씬 지난주보다는 적겠는데요. 지금 주요 고속도로 대부분 원활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정보는 일기예보만큼이나 사람들이 많이 확인하는 정보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일상에서 도로는 아주 밀접한 존재죠. 그럼 도로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사전적 뜻을 찾아보면 사람과 차 등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든 비교적 넓은 길을 의미합니다. 도로는 다양한 장소와 사람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세계 곳곳에는 우리가 모르는 기상천외한 길이 존재하죠. 산악도시에 지어진 이 도로는 구름을 내려다볼 만큼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남단에는 섬과 섬을 42개의 연륙교로 연결하는 바다 위 고속도로가 건설되기도 했죠. 그 길이는 200km가 넘습니다. 반면 아찔한 길도 있죠. 노르웨이 북서부 해안에 위치한 대서양로는 주변의 풍경이 아주 매혹적이지만 날씨에 따라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도로로 바뀝니다. 도로 위 독특한 구조물. 이곳은 국내 최초로 도로 위에 조성된 상공형 휴게소입니다. 발상의 전환으로 친숙한 공간이 아주 새롭게 변화했죠. 그렇다면 왜 도로 위에 휴게소를 지었을까요? 수도권 지역에 인접을 하다 보니 토지를 구입하는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일 경우에 그 제한할 수 있는 면적이 제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투자비를 가지고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구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고속도로 위에 떠 있는 공간들이 버려진다고 많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어떻게 하면 많이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관련돼서 유럽과 같은 경우는 이러한 휴게소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을 좀 했습니다. 도시에서 도로가 차지하는 면적은 무려 5분의 1에 달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공간 활용을 위해 도로 입체 개발을 추진해왔죠.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입체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었습니다. 상공형 휴게소의 수직적 공간 확장으로 교통 효율성은 높아지고 건축물과의 접속은 더 쉽고 빨라졌죠. 상하행선을 공유해 주차 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고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이용객들의 호기심까지 자아냅니다. 일단 외부에서 볼 때 좀 하늘에 떠 있고 하니까 신기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들어왔을 때 첫 느낌이 이거 휴게소 맞아? 뭐 이런 반응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매장들, 고속도로 휴게소라고 생각하지 않은 매장들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동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 생활 편의 시설 위주의 그런 부분들, 그런 매장들을 많이 넣기 때문에 좀 많이 친근하면서도 새롭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4차로 도로를 품은 낙원상가도 도로 위 입체 건물의 한 예입니다. 당시에는 도로 관련법 체계가 완비되지 않았을 때라 가능했던 일이었죠. 미국엔 움직이는 트럭에 전력을 공급하는 고속도로도 있죠. 전기차가 충전소에 들를 필요 없이 전력선을 이용해 충전하면 달릴 수 있게 만든 친환경 고속도로입니다.
이를 이용해 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죠. 이처럼 도로는 도시의 풍경을 변화시키며 문명의 발달과 함께 진화해 왔습니다. 그 도로를 길과 도로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은 자연적으로 발생된 게 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도로는 인위적인 인공시설물을 도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위적인 도로 시설물로서의 그 도로는 원시시대 때부터 있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고인돌 사례나 아니면은 우리가 그 원시시대에 농사를 졌다 그런 사례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먹거리를 찾아가는 경로들이 가장 중요한 바로 이제 그 도로가 발생하는 하나의 경로가 되겠죠. 저는 그것이 도로의 기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주요한 그 먹거리를 찾고 또 저장하고 축적하는 이제 그런 주요 지점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도로로 이제 발달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도로의 기원설에 대해서는 뭐 동물의 이동 통로를 따라서 그 도로가 생겼다는 그런 설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편의를 위해서 두 지점을 연결하는 조금은 이제 인공적인 어떤 목적이죠. 뭐 그런 것에 의해서 도로가 생겼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인간은 그 직립동물로 바뀌고 먹거리를 찾아서 움직이는 과정에서 도로가 자연스럽게 발생이 됐다고 봐야 되죠. 도로는 인류와 오랜 시간 함께해 왔습니다. 고대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지던 상품들이 길을 통해 오고 갔죠. 인간은 길을 통해 여행과 교역을 하고 전쟁과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일찍이 도로 건설에 많은 비용을 쏟았던 민족은 엄청난 발전을 이뤘죠. 특히 로마로 이어지는 도로는 아주 유명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로마의 도로를 통해 물자와 군대, 철학 이론과 사상, 종교 교리가 전파됐죠. 특히 도로 포장 기술은 경탄을 자아낼 정도였는데요. 이런 도로들은 가운데가 볼록하게 나와 빗물이 도랑으로 빠지게 설계돼 있죠. 이처럼 효율적인 도로망은 로마 제국 번영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1884년에 김옥균이라는 분이 한성순보에 낸 글이 있습니다. 도로를 놓으면은 10사람이 운반하던 일을 한 사람이 운반을 할 수 있으므로 9사람은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의미를 다시 보면은 도로를 만들면은 경제활동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는 그런 경제적인 그 순기능이 있고요. 사회 수준이나 경제 수준이나 문화 수준을 반영한다, 이렇게 얘기해 드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 제국 이후 오랫동안 중단됐던 도로 건설이 다시 활발하게 시작된 건 18세기 산업혁명을 맞은 영국이었습니다. 낙후된 운송 시스템은 영국의 경제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됐죠. 18세기 후반 민간 사업자들은 앞다투어 도로 건설 사업에 뛰어들었고, 영국에서 일어난 도로 혁신 덕분에 급격히 증가하는 수송 수요를 충족하고 상품의 이동 시간이 비약적으로 단축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산업화가 본격화 되면서 물동량이 많아지고 사람들 이동이 잦아지면서 특히 이제 공간의 어떤 그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이런 목적이 도로라는 것으로 나타나죠. 기존 도로를 그야말로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서 도로의 어떤 형태라든가, 그 다음에 뭐 구간의 어떤 그런 그 설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도로 자체의 이동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재구성한다든가, 이런 것으로서 이제 근대 도로가 생겨나는데, 이 그 공간의 한계를 시간으로 극복하는, 이를테면 과거에는
뭐 몇 년 며칠 갔던 것을 우리가 도로를 놓으면서 몇 시간 만에 갈 수 있는 이런 이제 필요성들이 결국은 이제 근대 도로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근대 도로는 자연 발생형 도로가 아니라 인공적으로 양지점을 잇는, 그리고 속도를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목적과 기능을 담아내는 것으로 주로 생겨나죠. 그게 되게 역사적으로 보게 된다면 산업화가 일찍 시작됐던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18세기부터 근대 도로가 생겨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로부터 200여 년 후, 도로가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삶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그만큼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많아졌습니다. 해마다 교통사고는 20만 건 이상 발생하며 5천여 명이 사망하고 그 사회적 비용은 24조 원에 이릅니다. 영동 고속도로 상행선에 위치한 봉평터널. 이곳은 경찰 집계 결과 2012년 이후 17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는 도로 선형의 문제를 지적했죠. 쭉 뻗은 입구와 달리 출구는 급커브로 이루어져 속도를 내던 차량이 앞서 서행하는 차들을 뒤늦게 발견해 연쇄 추돌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안정성 설계는 그 선형 설계로 대변되는데요. 선형 설계를 잘 하지 않으면은 도로는 그 교통사고가 많이 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운전자가 불안해하는 도로가 설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그 안정성 설계가 잘 된 도로라는 거는 그 곡선의 결합이 잘 된 도로를 갖다가 안정성이 잘 된 도로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 지방부 도로에서 직선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은 운전자가 졸음을 운전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운전자가 가속하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운전자가 부주의하게 운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그런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봉평터널 추돌 사고나 아니면 양재 IC의 추돌 사고가 대표적인 사고 중에 하나인데, 그 도로는 역시 잘 만들어진 도로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자세히 그 들여다보면은 거의 직선 구간에 가까운 구간에서 운전자의 부주의가 발생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는 그런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17년 경찰청에서 분석한 도로 선형별 교통사고 통계 결과를 보면 직선형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전체 사고의 92.8%에 달합니다. 곡선형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가 5.7%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무려 16배에 가까운 수치죠. 단조로운 운전 상황 지속으로 인한 운전자의 주의력 하락을 그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로를 설계할 때 수많은 역할들을 고려하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임을 보여주는 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도로는 차가 70초 넘게 직선 구간을 달리지 않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또 상습 정체 구간을 지나 길이 뻥 뚫리는 도로도 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좋은 도로는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안전하게 운전자를 리드하는 곳입니다. 곡선 도로는 지형 때문이기도 하지만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일부러 넣기도 하는 구간이죠. 이렇게 도로 속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원리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그 이제 공간의 스케일이라 봅니다. 예컨대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대륙의 국가이고 이러다 보니까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아주 긴 어떤 그런 도로를 만들어야 하는 이제 이유가 이제 발생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자연지세를 보게 된다면 상당히 이제 산지가 많고 또 이 그 뭐 우리의 어떤 국토 자체가 좁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도로가 오밀조밀한 그런 성격이 두드러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연지세에 따라서 도로를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터널을 놓기도 하지만서도 근본적으로 뭐 그 비용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뭐
뭐 속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그런 도로의 어떤 그런 형태와 구별을 갖추더라도 이번 주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교통에 관한 동영상은 한번 보시면 교통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동영상이에요. 그거를 보시고 앞에 수업 내용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요번 주는 초여름으로 하겠습니다. 제시어는 초여름으로 하고 여러분들 늘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도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일을 하고 싶어도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여러분들은 젊으실 때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 피해 없게 꼭 조심하도록 하시고요. 어찌됐든 우리가 코로나 이 시기를 벗어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다시 만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